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의 뒤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미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전기기기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자 권선법부터 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권선법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전기자라는 친구를 배웠고 그 친구에는 권선이 감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감길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선법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는 이유가 이름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름 때문에. 그런데 이름만 익숙해지시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전기자를 권선, 감는 방법에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처음에 환상권이 있고요. 환상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상권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상권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환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은 여러분들이 전기 자기학 시간에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코일이 아니라 어떤 도체 바깥과 안쪽을 이렇게 어떻게 돼요? 코일이 감는 형태겠죠. 맞죠? 자, 그리고 고상권은 고자가 북고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북 이런 거 쳐보셨잖아요. 북의 어느 쪽만 쳐요? 바깥쪽만 치잖아요. 그래서 고상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고상권 중에서도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계로권이라는 친구로 나뉘고요. 그리고 패로권이라는 친구로 나뉘게 됩니다. 이 개랑 펜을 여러분들 뭐 예상하셨겠지만 개는 뭐예요? 오픈, 그러니까 도중에 끊기는 거예요. 펜은 뭐예요? 안 끊긴다는 얘기예요. 폐회로가 구성이 되었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개로권과 패로권이 있구나. 그런데 패로권을 또 봤더니 우리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패로권에는 2층권과 단층권과 2층권이 있더라. 2층권. 그래서 이 단층권과 2층권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요런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슬롯이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팝니다. 전기자 권선에다가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도체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얼마 돼요? 하나만 들어가게 되면은 얘를 뭐라 한다? 단층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하나만 들어가면. 근데 두 개가 들어갔어요. 두 개. 그럼 뭐예요? 그냥 2층권이라는 거죠. 단, 2, 뭐 그런 거니까 간단한 거죠. 자, 그랬는데, 2층권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2층권은 또 이러한 친구들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친구들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바로, 팝권과 중권이라는 친구입니다. 중권. 팝권이라는 친구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중은 여러분들 중첩할 때.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을 배우는 중첩할 때 중이고요. 그러니까 권수가 중첩되면서 감긴다는 뜻이겠죠. 팝권은 파가 파도 모양 할 때 그겁니다. 파도 모양처럼 감긴다고 해서 팝권입니다. 자, 그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는 다 하얀색으로 필기를 했고 얘네들은 노란색으로 필기를 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권선법은 뭐다? 전부 다 노란색이라는 겁니다. 하얀색은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요? 고상권, 패로권, 이측권 요런 게 나올 겁니다. 당연히 중권, 박권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오냐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장면 시킬 때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뭘 시켜요? 곱빼기를 시키죠. 곱빼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곱빼기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전기자를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슬롯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슬롯이 파져 있습니다. 여기도 슬롯이 파져 있어요. 여기도 슬롯이 파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져 있고, 자, 일단은, 자, 환상권 같은 경우는 뭐라 했어요? 자, 환상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환상 솔레노이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안쪽과 바깥쪽에 다 권선이 감겨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이 여기로 딱 들어가죠. 들어가서 탁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 원통, 그러니까 이 원통이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원통.
원통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고상권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했어요? 고가 북고자라고 했어요. 북 바깥에, 북 바깥으로 치잖아요. 안쪽은 못 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어 있다?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건 똑같아요. 요까지는 똑같아요. 요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올 때 얘는 안쪽으로 갔죠? 뭐 한상권 같은 경우는 고상권은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통의 바깥쪽으로만 권선이 감겨 있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안쪽까지 다 감겨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고상권을 더 쓰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자, 안쪽에 있는 친구는 실제로 여러분들 전기자 권선법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N극, S극. S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유효하는 거예요. 전기를 만들 때는. 안쪽에 있는 거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깥쪽으로 감아야지 이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왜 패로권을 쓰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층권에는 중권, 파권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요 파트는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중권과 파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중권과 파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죠. 자, 그림은 뭐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극이에요. 극. 우리가 계자라고 하는 친구들. 지금은 이 계자가 4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4극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는 제가 그냥 전기자를 그린 거예요. 좀 크게 그린 거예요. 전기자를 그린 것이고, 자, 이렇게 볼록한 것은 뭐다? 다 슬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자에 이렇게 파여져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가운데 동그라미는 뭐다? 동그라미는 정유자라는 친구입니다. 당연히. 자, 정유자라 했고, 정유자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슬롯을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정유자들의 조각이다라고 해서 이 하나하나를 정유자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정유자편이 총 12개가 되고요. 자, 슬롯은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슬롯도 12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극이 4개가 되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정유자편이라고 해서, 자, 정유자편 공식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KS라고 나타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죠? 2분의 뮤S 그리고 NS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뮤S라는 친구는 뭐라고 했어요? 자, 이 NS라고 하는 친구는 이 슬롯의 뭐예요? 슬롯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S는 당연히 이 슬롯의 수가 되니까 당연히 12개가 들어갈 겁니다. 맞죠? 자, 이 뮤S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슬롯에 몇 개의 도체가 들어가 있나요를 묻는 거라고 했고, 제가 단층권과 이층권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바로 빼기 패 2라는 친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2라는 친구가 뜻하는 것이 슬롯에 몇 개의 도체가 들어가 있다. 슬롯에 2개의 도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에는 2가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여기에 2가 들어가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정유자편의 개수는 12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12개를 그린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일단은 P, 그러니까 극수, P를 뭐라고 한다? 극수, 폴이라고 표현하는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는 몇 극? 4극이 됩니다. 4극. 그리고 Z라고 해서 전체 총 도체수라고 하는 겁니다. 총 도체수는 몇 개일까요? 자, 한 개의 슬롯에 도체가 2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맞죠? 한 개의 슬롯에 도체가 2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전체 슬롯은 전체 12개니까 여기에 각각 2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12 곱하기 2 해서 총 도체수는 24개구나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까지 알았으면 우리가 중권이 어떻게 결선되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정유자편이 몇 개다? 총 12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명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7, 8,
9, 10, 11, 12. 예, 이렇게 명명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감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두 개가 감겨져 그러니까 2층권이니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위에 있는 도체가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번에서 나옵니다. 1번에서 나와서 이렇게 위에 있는 도체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N극에서 들어갔으니까 어디로 나와야겠어요? S극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S극 어디서? 한 요쯤에서 나온다고 할게요. N극에서 밑에 도체에서 요쯤에서 나온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여기 이 친구가 이렇게 다시 2번으로 갑니다. 2번으로 가서 또 2번 도체가 어디로 가요? 아, 여기 위로 가는 겁니다. 여기 위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또 돕니다. 돌아서. 돌게요. 돌아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N극 쪽, S극 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또 어디로 들어가? 얘가 3번으로 들어갑니다. 3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중첩해서 감기는 권법 맞나요? 권선법이 아니죠. 뭐라 한다? 아, 우리가 중권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친구가 고페이에서 패로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패로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길이 닫혀야 돼요. 맞죠? 결국 그러니까 길이 닫혀야 된단 말이 무슨 말? 패로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다시 오게 돼야 됩니다. 처음 시작해서 도착했더니 처음이 돼야 돼. 그래야 닫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릴 때도 계속 보면요. 요게 1번에서 나와서 이렇게 계속 한 번도 손을 안 떼고, 한붓그리기라고 하죠. 한 번도 손을 안 떼고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계속 감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디로 와요? 다시 1번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결국 닫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패로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되고, 솔직히 이 권선법이 어떻게 감겨져 있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권과 파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권과 파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권. 자, 중권 vs 파권 이렇게 좀 크게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중권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다? 바로 병렬 회로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병렬 회로수. 자, 이 중권에서 병렬 회로수는 우리가 일단 A라고 표시를 합니다. A라고 표시를 하고 이 A라는 친구는 브러쉬 수랑도 같고요. 그리고 극수랑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예시에서는 극수가 몇 하게 돼 있어요? 4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중권의 병렬 회로수는 4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파권 같은 경우는 병렬 회로수가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A는 2라고 무조건 뭐라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파이 좋아하시나요? 자, 그러면은 파2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2. 파권은 2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권은 극수가 4개니까 병렬 회로수가 4개라는 거고 병렬 회로가 4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회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병렬 회로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총 몇 개를 했어요? 4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4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 병렬 회로수가 4개라는 것은 여기에 도체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자, 우리가 전체 도체 수는 몇 개라고 구했어요? 24개라고 여러분들이 구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각각 6개가 들어가면은 24개가 되는 거 맞나요? 다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6개가 들어갑니다. 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6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도 별이 6개, 여기도 별이 6개, 여기도 별이 6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 도체 한계, 즉 이 별표라는 친구는 한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1볼트를 가지고 있고요. 한계가 1암페어를 나타낸다고 할게요. 이 도체가 만들어내는 기전력이 1볼트고 한계가 1암페어가 흘러간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얘 한계당 1볼트잖아요. 맞죠? 1볼트잖아요. 그러면은 1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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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볼트니까 병렬 연결해서 전체 걸리는 유기 기전력, 즉 전압은 몇 볼트가 돼요? 6볼트가 되는 거 이해하시나요? 어떻게 돼요? 여기에 걸리는 친구가 전체 6볼트가 될 겁니다. 6볼트. 맞죠? 6볼트가 될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라 했어요? 1암페어라고 했어요. 1암페어. 그럼 얘도 1암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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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암페어인데 우리가 직렬 연결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1암페어가 흐르겠죠. 한 선에. 그럼 다 1암페어가 흐르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총 1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도 몇 암페어? 여기에도 1암페어가 흐르겠죠. 똑같이 여기에도 1암페어가 흐르겠죠. 여기에도 1암페어가 흐르겠죠. 그 말은 전체 우리가 KCL에 의해서 여기 1암페어, 여기 1암페어, 여기 1암페어 총 4개를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 결론적으로 몇 암페어가 흐른다? 아, 4암페어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요거랑 같은 방식으로 팥건도 한번 볼게요. 팥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병렬 회로수가 뭐라 했어요? 2개라 했어요. 그럼 병렬 회로가 몇 개예요? 2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병렬 회로가 2개라는 얘기죠.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가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도체랑 여기에 있는 도체랑 다 합쳐서 결국 또 어떻게 돼야 돼? 24개가 돼야 되는 건데 얘는 지금 2개니까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얘는 12개, 얘는 12개. 그럼 12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도체가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여기도 똑같이 12개의 도체가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 별표 한 개가 1볼트랑 1암페어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럼 1볼트짜리가 몇 개예요? 총 12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걸리는 볼트는 12볼트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12볼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1암페어, 여기에 1암페어. 어쨌든 직렬력이니까 결국 얘도 여기에는 1암페어가 흐른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 1암페어, 여기 1암페어 합쳐지면 여기에는 2암페어가 흐르는 겁니다. 맞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전압만 봤을 때 얘는 몇 볼트가 걸려요? 6볼트가 걸리는 겁니다. 얘는 뭐예요? 12볼트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만 봤을 때 이 중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보다 적은 전압이 걸리는 거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 팥건이라고 하는 친구는 12볼트가 걸렸으니까 얘는 어디에 적절하다? 고전압에 적절하다. 고전압에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저전압이겠죠. 저전압에 적절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류 같은 경우는 얘는 뭐예요? 4암페어가 흐르고 얘는 뭐예요? 2암페어가 흐르니까 얘가 더 큰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는 대전류. 얘는 뭐예요? 소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중건과 팥건을 이제 비교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뭐 균합선이 필요하다 4극 이상일 때 어디에서 중건에서 균합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균합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균등하게 맞춰준다는 겁니다. 어떤 거? 이 전압을 균등하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병렬 회로수 같은 경우는 다시 중건은 이 극수가 어떻게 돼요?
극수가 4극 이상 될 수 있어요. 얘는 뭐예요? 그냥 병렬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자, 파권이라고 하는 친구는 병렬 회로수가 딱 2개예요. 맞죠? 근데 얘는 극수에 따라서 얘가 몇 개가 될 수 있어요?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극수가 많아지게 되면 여기로 잠깐 볼게요. 자, 지금은 극수가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 그런데 극수가 계속 많아지잖아요. 뭐 이렇게 극수가 또 있을게. 여기도 뭐 극수가 생길 수 있죠. 이렇게 극수가 뭐 생겨요. 자, 그러면은 정기자와 이 극상가의 요 상간의 그거를 뭐라 했어요? 요거를 뭐라 했어요? 공극이라고 했죠. 공극. 그럼 공극이 이렇게 계속 극수가 많아지다면은 공극이 일정해야 되는데 불일정해요. 공극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져. 그러면은 유도되는 유기기전력 자체가 어떻게 돼요? 유기기전력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극수가 많아지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모두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유기기전력이 생겨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6V가 생겼으면은 여기에도 6V가 생겨야 되는데 공극이 불균해서 얘는 5V가 생겼다고 할게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6V, 5V 지금 어떻게 돼요? 전이차가 생기니까 전이차가 생겼다는 건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고 높은 6V에서 낮은 5V로 이러한 순환 전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권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균합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합선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분필 좀 가져올게요. 자,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발전기에 이제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게 결국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은 뭐다? 자, 요 그림에서 보면 이 6V를 어떻게 해요? 이 6V가 뭐예요? 결국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전력이 되는 거예요. 유기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6V를 여기서 어떻게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 알면 어떻게 돼요?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요 6V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전체 총 도체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24개네. 그런데 지금 그 병렬 회로수가 몇 개예요? 4개니까 24를 4로 나누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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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가 되겠구나. 라고 구했고, 그런데 한 개가 만들어내는 게 1V래. 그러니까 지금 6개가 있으니까 6을 곱하면 되겠네. 라는 과정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푸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공식화하면 그게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총 도체수를 우리가 Z라고 표시를 했어요. 맞죠? 자, 그럼 총 도체수를 우리가 여기다 적을까요? 적을 데가 없는데, 여기다 적을게요. 자, 총 도체수를 뒤에서 나오니까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총 도체수를 Z라고 했습니다. 24개죠. 자, 그럼 얘를 병렬 회로수로 나눈 거, 즉 4로 나눈 것이 어떻게 돼요? 4로 나눈 것이 6이 되는 거고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잖아요. 근데 한 개당 1V니까 6을 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6이니까 여기에다가 원래는 우리는 1을 곱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1V는 그냥 제가 준 거잖아요. 그럼 얘를 한 개의 도체가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을 1로 할게요. 자,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하실, 직류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한번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 친구는 우리가 이미 이렇게 배웠죠. 자, 아까 전에 자 전체 도체수를 병렬 회로수로 나눈 것, 즉 아까 24개에서 극수가 4니까 24를 4로 나눈 6이 뭐예요? 한 선에 있는 도체의 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그 한 개당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을 1을 곱하게 되면 이 친구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 한 개의 도체에서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개의 유기기전력에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만들어내는 도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V, B, L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V, B, L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실제로는 뭐가 돼요? 사인 세타가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최대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사인 세타가 커봤자 1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고.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V, B, L을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구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V를 구하고, B를 구하고, L을 구하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V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V는 뭐다? 아, 2 파이 R n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자, 이 n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RPS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R은 뭐예요? 레볼루션이라고, 회전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고, S는 뭐다? 초예요. 그러니까 초당 몇 번 회전했니?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초당 뭐 예시를 들게요. 자, 1초당 1회전 하는데 얼마의 속도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에 초당 1회전 했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요? 2파이R이 되겠죠. 맞죠? 2파이R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1초당 얘가 두 번 회전했대.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속도는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파이R의 속도 2배가 되는 겁니다. 2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1초당 3회전 했대. 그럼 속도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초당 n번 회전했대 라고 하면은 2파이Rn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는 2파이Rn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분필 좀 쥐고 올게요.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왜요? 얘는 왜 회전을 이런 식으로 RPS 회전수로 나타낼까요? 전기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기가 이렇게 원통으로 되어 있고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RPS라는 단위를 써준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B도 구해볼게요. B. B라고 하는 친구는 자속 밀도예요. 자속 밀도. 자속 밀도. 자속 밀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구 밀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위 면적당 거기 사는 사람 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속 밀도도 얼마나 빽빽하게 자속이 있니라는 거니까 결국 면적분의 전체 자속이 되는 겁니다. 맞죠? 면적분의 전체 자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면적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자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원통이에요. 원통. 자, 원통입니다. 원통. 이렇게 원통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를 전개시켜 볼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전개도 아시나요? 전개도? 자, 전개도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뭐 이렇게 될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개도죠. 여러분들에게 종이였으면 어떻게 돼요? 얘 오려서 이렇게 돌려서 뚜껑을 닫으면 얘가 되는 거 맞아요? 얘를 그냥 펼친 거잖아요. 전개한 거잖아요. 이게 전개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실제 자속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요 옆면이라는 거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윗면과 밑면은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자속이 여기서 요렇게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얘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옆면. 그러니까 옆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의 반지름을 우리가 뭐라 한다?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R. 장기자의. 그리고 이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L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뭐예요? R이라고 하는 거죠. R. 맞죠? 자, 그럼 원주. 그러니까 이 원의 길이, 원주는 뭐예요? 요 길이가 얼마예요? 2파이RL 맞아? 2파이RL. 그럼 얘는 뭐예요? 얘도 뭐예요? 2파이RL. 요 길이랑 같아야겠죠. 그래야 접어가지고 딱 이쁘게 맞을 거예요. 따라서 2파이R이 되는 겁니다. 2파이R. 얘도 2파이R. 그림이 이상한데 요 L 값이 뭐가 돼요? 요 L이 되겠죠? 요게 L이 되겠죠? L이 될 거예요. 맞죠? L이 될 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요거는 직사각형이니까 넓이가 어떻게 돼요? 2 파이 RL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파이 RL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자속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P 파이다.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P 파이. 자, 이건 뭐다? 자, 우리가 어디에서 자속이 발생을 해요? 계좌에서 발생을 합니다. 극이 한 개인 계좌에서 발생하는 극수. 다시, 극이 한 개, 극 한 개에서 나오는 자속의 수를 파이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극에서 파이만큼 나오니까 두 개의 극에선 2파이, 세 개의 극에선 3파이, P개의 극에선 P파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파이 RL분의 P파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갈게요. 자, 이거 지우고.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여기까지 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다? 이제 L까지. L은 그냥 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기자 반정에서 요 L, 전기자 반정이 아니죠. L에서, 전기자에서 그 원통의 높이, 그러니까 요 L이 되는 겁니다. 어쨌건.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말은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VPL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계산한 것들을 다 넣어주면 돼요. 자, V가 뭐라 했어요? 2 파이 하고 R 하고 N이 들어가야 돼요. 맞죠? N인데 RPS를 RPM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60분의 N 이렇게 됩니다. 60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요 N이 뜻하는 게 뭐다? 얘는 이제 RPM으로 바뀌는 겁니다. 60으로 나눠줬으니까. 선생님 왜 60으로 나눠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도 의문을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초당 1초당 자, 1회전을 했어요. 자, 얘를 RPS로 나타내게 되면은 분명히 초당 1회전 했으니까 초당 1회전 RPS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같은 친구예요. 얘를 분당으로 바꿔볼게요. 뭐라고요? 얘는 그럼 분당 몇 회전해요? 1분당 얘는 몇 회전해? 1분당. 1초에 한 번이니까 1분당은 뭐예요? 60회전 하는 거 맞죠? 60회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0 RPM이 되겠죠. 분당 뭐예요? 60회전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여기 넣어주면 답이 뭐예요? 2파이 R이 되죠. 60을 여기에 넣어주면 어떻게? 2파이 R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기 때문에 60을 나눠줘야지. 여기에 분당을 넣었을 때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B입니다. B는 뭐예요? B는 2파이 R, L분의 P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2파이 R, L분의 P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P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L 하나 더 적어줄게요. L 적어줄게요. 그러면은 자, 다 나왔습니다. 자, 2파이 RL, 2파이 R, 2파이 RL 이렇게 날아가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남는 것이 60분의 P 파이 N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P 파이 N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E의 값이 되는 겁니다. E의 값.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볼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전체 유기 기전력 E라고 하는 친구는 60분의 P 파이 N에다가 뭘 해준다? A분의 Z를 어떻게 해준 값? 곱해준 값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60A분의 P자판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P자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당연히 볼트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이 파이라고 하는 친구는 극당 자속수입니다. 뭐라고요? 극당 자속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극이라고 하는 것은 요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P 곱하기 파이가 전체 자속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당 자속수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A
P자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A는 병렬 회로수가 되고 P는 극수가 되고 Z는 전체 도체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A와 P와 Z는 실제로 변할 수가 없죠. 병렬 회로수가 변할 리도 없고 극수도 정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전체 도체수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친구를 우리가 상수로 나타낼게요. 그 친구를 뭐라 한다? K라고 나타낼게요. K라고 나타낼게요. K라고 나타내고 나머지 애를 파이 N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렇게도 우리가 약소화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친구는 자속에 비례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통해서 E라고 하는 친구는 자속에 비례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N이라고 하는 친구가 일정해야 됐죠. 반드시 이 N이라는 친구가 일정할 때 얘기입니다. 일정할 때. 일정할 때 두 개가 비례하는구나. 자, 또 하나. 자, E라고 하는 친구가 자속 말고 회전수 N에도 비례를 할 겁니다. RPM. 자, 어쩔 때 파이가 일정할 때, 파이가 일정할 때. 이 조건도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자, 그래서 하나만 더 가지고 갈게요. 맨 마지막 보시면은 사실 시험에 정말 간혹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전기각이라는 게 있죠. 전기각. 전기각이라고 하고 뭐 알파라고 나와 있죠. 알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알파 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기계적인 각,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각에다가 뭘 해준다? 2분의 극수를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다? 공식만 가지고 가자. 가끔씩 등장을 하는 친구입니다. 엄청 간단하게 등장합니다. 그냥 알파 값과 P 값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그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판 지우고 오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여러분들 안 좋은 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은, 자,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N에서 S로 주 자속이 이렇게 올곧게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올곧게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속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자속이 이 주자속을 방해하는 작용을 뭐라 한다?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고, 이 주자속을 방해하는 자속을 만들어내는 친구가 바로 전기자라는 겁니다. 한번 어떻게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고 그 자속이 어떻게 주자속을 방해하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에서 S로 이렇게 자속이 몇 개예요?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N에서 S로 당연히 자석이 이렇게 생기겠죠. 자속이 이렇게 생깁니다. 제가 한 5개 정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좋아요. 자, 그랬는데, 자, 이 지금 발전기니까 얘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고 해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친구는, 자, V 크로스, 그리고 BL에 의해서, 유기가 되고 크기만 나타냈을 때, VBL,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며 여기서 이 세타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 했다? 이 세타라고 하는 친구는 V와 B가 이루는 각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일단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그때 구했을 때 제가 요 점과 요 점을 구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B의 방향은 분명히 우측 방향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는 이 도체가 올라가고 있는, 즉 위로 올라가는, V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V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B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V 크로스 B는 이렇게 잡아준다 했죠. 결론은 뭐예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X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점은 보세요. 요 점은 어떻게 돼요? 자, 이 점 같은 경우는 V가 어디예요? V가 요게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얘에서는 V가 요 방향이 되겠죠. V가 맞아요? V가 요 방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V의 방향과 이 자속 밀도의 방향이 같다는 것은 서로 각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각도가 서로 차이가 0도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인 세타에 세타가 0이고 사인 0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제로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안 발생했죠. 그래서 이쪽은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쪽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된다.
요 축을 기준으로요. 뭐라고요? 요 축을 기준으로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요 축을 뭐라 한다? 정기적인 중성축이다라고 합니다. 중성축이다라고 합니다. 중성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브러쉬라는 놈은 애초에 이 중성축에 물리적으로 딱 요 위치에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린 게 브러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자기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발생하죠. 암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처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를 볼게요. 여기는 분명히 다 들어가는 전류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를 엄지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감아주면은 자속은 이 방향으로 생기게 되는 거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쪽도 미리 그림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셔야 할 텐데 이 X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자속은 이러하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생길 거예요. 맞죠? 그래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이쪽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자, 일단 이쪽을 볼게요. 이쪽을 보세요. 지금 초록색이 뭐예요? 원래 주자속이죠. 그리고 이 자속은 뭐예요? 이 노란색 자속은 전기자에 의해서 생기는 자속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얘랑 더해지잖아요.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커진다를 대로 표시할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속이 지금 초록색이 뭐예요? 주자속이 되는 거고 이 노란색이 뭐예요?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되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상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는 작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요 점 볼까요? 자, 요 점에는 지금 주자속이 어떻게 돼요? 주자속이 N에서 S로 가죠. 근데 얘는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전기자는. 여기서도 작아지겠구나. 여기서는 주자속이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맞죠? 주자속이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데 전기자에 의한 자속도 왼쪽에서 오른쪽. 여기도 더해지니까 커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타내서 이 소에는 소에는 자속이 없다고 할게요. 자속이 없다고. 대에 다 자속이 몰렸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쪽 그림으로 와보겠습니다. 저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속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자속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다섯,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여기에서 뭐라 했어요? 자속이 여기는 뎁다 많고 여기에도 뎁다 많죠? 자, 그런데 요점과 요점에는 자속이 어때요? 없어요.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자, 첫 번째. 주자속이 감소함을 알 수가 있어요. 주자속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니까 주자속이 감소해요. 왜? 아까는 5개가 직방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요런 애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요런 애들은 바깥으로 삐져나가잖아요. 맞죠? 얘는 아예 없어요. 지금 가상에서는 그린 거지. 실제로는 뭐예요? 요 3개밖에 못 들어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주자속이 감소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문제점이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문제점. 전기자 반작용의 문제점. 그래서 주자속이 감소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자, 이 말은 뭐다?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E는 K파이 N에서 이 파이의 값이 감소하니까 결론적으로 유기 기전력이 감소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파이가 줄어드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잖아요. 자, 여기로 와볼게요. 전기적 중성축이 어디였어요? 원래는 여기였죠. 왜?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근데 여기서 딱 대칭점입니다. 쉽게 여러분들한테 생각해드리면 이 중성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속이 있잖아요. 여기에 딱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와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전류, 지금 자속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딱 가운데는 어디냐면 한 요쯤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 정도 돼요. 왜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딱 수직이 돼야 돼요. 수직이. 그래야죠. 어떻게 돼요? 자, 얘가 지금 여기랑 여기에 어떻게 돼요? 요 도체랑 요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얘도 똑같잖아요. 여기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도 전류가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전류가 흐르면 안 되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V 크로스 BL에서 이게 유기기전력 E라고 했고 다시 얘기하면 E는 VBL 사인 세타라 했잖아요. 맞죠? 이 세타가 뭐라 했어요? V와 B의 위상차라고 했어요. 얘를 오른쪽으로 돌렸다고 하면 여기에서 V와 여기에서의 B가 어떻게 돼요? 같아야지 방향이. 같아야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정기적인 중성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는 다 들어가게 되는 거, 여기는 다 나오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중성축이 이동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다? 우리가 발전기와 전동기가 또 다릅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동기 같은 경우는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 게 쉬운 게 뭐냐면요. 전동기와 발전기는 반대기 때문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하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합니다. 지금 제가 예시를 들었던 건 뭐예요? 당연히 발전기이기 때문에 지금 중성축이 아까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이동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좀 뭔가 어려워 보이죠? 정류자 평간 전압 불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류자 편간 전압에 불균형이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균형.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정류자라는 놈은 브러쉬에 정류자에 브러쉬가 붙어 있잖아요. 이 브러쉬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 브러쉬 위치는 항상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여기로 와볼게요. 자, 원래 라면은 여기 있을 때 여기에는 뭐예요? 전류가 안 흐르니까 무슨 여기 보시면 불균형, 평간전압 불균형 이런 게 왜냐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로 와볼게요. 얘는 계속 있어. 계속 있는데 갑자기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전압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 정류자 평간전압에 불균형이 온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따라서 얘가 뭐다? 정류 불량의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적 중성축 이동으로 인한 브러쉬에서의 기전력 발생으로 인해 이렇게 돼 있으면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정류자 평간 전압이 불균일하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 불꽃이 발생한다. 정류 불량의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밑에 전기 기자력이라고 해서 감자 기자력, 교차 기자력이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넘기고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떠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까? 자,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점을 적었잖아요. 자, 문제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항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실제 여러분들 글을 쓰실 때도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해결책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주자속이 감소하는 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메인이 되는 거, 주자속의 감소를 막아줄 수 있는 메인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메인이 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자, 뭐다? 자, 메인이 되는 친구는 바로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다 직렬로 설치한다. 직렬로 설치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여기로 와보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분명히 들어가는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맞죠? 들어가는 전류가. 그러면은 보극을 여기에 반대 방향으로 걸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극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보상권선을 이렇게 여기는 들어가는 거니까 나오는 걸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직렬로. 얘랑 직렬로 연결되게 되면 얘네들이 상쇄가 되니까 전기자 반정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그런데 이 중성축 부근에 있는 애는 어떻게 돼요? 처리하기가 까다롭단 말이죠. 왜? 얘는 여기서밖에 처리를 못하니까. 여기에도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자석을 또 달아줍니다. 자석. 이렇게 자석을 요 밑에도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한다? 보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극이라는 친구는 바로 서브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보상건선 설치하면은 당연히 메인은 보상건선 설치하면 많이 감소해요. 그런데 서브로 우리가 보극까지 설치해 주면은 좋다라는 겁니다. 주자속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우리가 전기석 중성축이 이동하고 정유자 편간전화 불균형이 됐다. 이러한 문제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맞죠? 이러한 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 간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전기적 중성축이 여기로 와볼게요.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브러쉬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이 브러쉬가 지금 얘랑 지금 전류가 여기 흐르니까 얘랑 전이차가 생겨서 지금 뭐가 발생을 하니까 전압이 발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 브러쉬라는 친구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브러쉬라는 친구를 여기 말고 여기를 옮겨주면 안 돼? 이렇게 옮겨주면 되잖아. 중성축으로. 그러면 여기 전류 안 흐르고 여기 전류 안 흐르고 여기가 그냥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네, 그게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브러쉬의 위치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브러쉬의 위치를 중성점으로 이동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브러쉬의 위치를 중성점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브러쉬 위치를 중성점으로 이동하면은 오케이.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또 이런 거 나옵니다. 야, 브러쉬를 우리가 중성축으로 중성점이야. 중성축이죠. 중성점으로 해도 되겠네요. 점으로 이렇게 옮기고 싶어. 그런데 옮길 때 어떻게 옮겨? 뭐 손으로 옮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브러쉬의 위치를 중성점으로 옮길 때 필요한 거를 뭐라 한다. 이때 우리가 좀 이쁘게 적어드릴게요. 로커라는 친구를 통해 이동을 시킵니다. 뭐라고요? 로커라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브러쉬를 이동하는 기구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로커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까지 전기자 반작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전기자 기자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제가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두 번째 그림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원래라면은 중성축이 여기에 있어야겠죠. 여기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성축이 어떻게 돼요?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전이 된 상태겠죠. 회전 방향으로 발전기니까. 자, 그랬을 때 분명히 여기에는 들어가는 자석이 전류가 흐를 거고 여기에는 나오는 전류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 얘 같은 경우는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자석이 발생을 하겠죠. 맞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나오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 얘는
요 방향, 얘는 요 방향 이렇게 될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가운데로 이러한 자속이 생기게 될 겁니다. 맞죠? 이러한 자속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자속을 우리가 한번 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벡터 분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저 친구를 어떻게 벡터를 분해하냐? 자, 요 방향, 요 지금 빨간색으로 잘 보이시나요?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그렸죠. 이렇게 그렸죠. 자, 이 친구를 벡터 분해를 할 겁니다. 자, 어떻게? 자, 요 방향 벡터. 다시. 요 방향 벡터. 요 방향 벡터와 그리고 요 방향 벡터, 파란색 벡터 두 개로 벡터를 분해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파란색 두 개의 벡터를 다 더하게 되면은 빨간색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 물체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한 사람은 요쪽으로 힘을 가했어요. 한 사람은 이 물체를 요쪽으로 힘을 가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 거 아니에요? 대각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죠. 요쪽의 힘과 요쪽의 힘을 더한 값은 요쪽의 힘의 평행 성분을 그려주고 요쪽의 힘의 평행 성분을 그려준 다음에 가운데를 잇게 되면은 요 친구가 뭐다? 이 두 개의 합성이다. 즉 벡터 합이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벡터 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얘랑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얘랑 나눠준 겁니다. 자, 왜 저렇게 나눠줬냐고 하면요. 각각의 두 개의 성분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은, 자, 여기에 있는 요 방향의 벡터를 먼저 가져가 볼게요. 자, 요 친구는, 자, 뭐라고 부르냐면요. 감자 기자력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감자 기자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 T, 소문자 D로 나타내요. 이 D라고 하는 것은 디마그네틱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그네틱, 우리가 영어에서 D가 붙으면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그네틱, 자속의 성분을 어떻게 해요? 얘는 방해하는 성분이 될 거예요. 왜? 원래는 N에서 S가 주자속인데 얘는 완전 반대 방향이잖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기자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자력. 자, 우리가 전기자기학 때 기자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아시나요? 자, 우리가 기전력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V는 IR이라는 식은 아실 거죠. V는 IR입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기자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F는 I가 아니라 파이로 바뀌죠. 파이에 R. R은 뭐예요? 자기저항이 되는 겁니다. 기자력이요. 얘는 그예요. 기절력이 되는 거. 기자력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파이 RM이 될 것이며 얘는 또 어떻게 나타나냐? NI라고도 나타냈습니다. NI. 예, 다 자기학 시간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 기자력에서 이 기자력은 얘를 뜻하는 거고 이 기자력을 우리가 NI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N은 뭐예요? 총 감긴 코일의 수가 되고 I는 전류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표시를 ATD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어떻게 해요? A는 뭐예요? A는 암페어, 전류를 뜻하는 거고요. T는 뭐예요? 턴이잖아요. 회전수. 맞죠? 자, 그러니까 그냥 뭐가 돼요? 얘는 N 곱하기 I로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N은 우리가 한글로 쉽게 적어볼게요. 코일의 총 감긴 횟수 수가 N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뭘 해준다? 전류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감자 기자력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대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코일의 총 감긴 횟수를 구해야 되는 거 맞아요? 코일의 총 감긴 횟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코일이에요. 코일. 코일 한 개를 그린 겁니다. 코일 한 개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전기자 건선법에서 아시겠지만. 자, 이랬을 때 도체수는 몇 개가 되나요? 자, 도체수는 바로 얘를 도체수로 하는 겁니다. 얘를 도체수로 하는 거예요. 얘를 도체수로 하는 겁니다. 얘를 도체수로 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뭐 고상권 이런 거 할 때 바깥쪽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요 두 개를 뭐라 한다? 도체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코일 한 개면은 도체수가 몇 개예요? 도체수가 두 개입니다. 자, 그럼 코일이 두 개면 도체수는 네 개. 코일이 세 개면 여섯 개. 결론은 뭐예요? 코일 수에다가 도체수를 2를 곱하면 도체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체수를 구해볼게요. 도체수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전체 도체수를 배웠습니다. 전체 도체수를 Z라고 나타냈어요. 자, 얘를 2로 나누면 어떻게? 2로 나누면. 2로 나타내면 코일수가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코일수. 도체수를 2로 나누면 코일수가 되죠. 코일수에 곱하기 1을 하면 도체수가 되니까. 우리가 2분의 Z라는 게 뭐다? 코일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요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갈게요. 코일의 감긴 횟수를 구하기 위해서 2분의 Z 이렇게 줍니다. 자, 이게 뭐다? 총 코일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로 와볼게요. 좀 펜 좀 들고 여기로 와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의 코일의 감긴 횟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를 이렇게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이렇게 끄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게 중성축에서 요만큼 어떻게 돼요? 이동을 했잖아요. 중성축이, 정기적 중성축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했죠. 이동한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알파라고 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또 알파가 되겠죠. 맞죠? 맞죠?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베타가 되는 겁니다. 베타라고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예요? 2파이, 180도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예요? 180도,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 분의 이 알파만큼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자, 여기로 와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파이 분의 180도 분의 이 알파만큼 우리가 뭐하다? 필요한 코일의 총 감긴 횟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가 뭐가 된다? 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얘가 뭐다? 결국 n이 되는 겁니다. n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 우리가 i를 구해야 되는데 이 i라고 하는 친구, 전류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iA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나눠준다? 병렬 헤롯으로 나눠줍니다. 왜? 우리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그때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렇게 팝건 중건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 4A 걸렸어요. 4A가. 얘를 병렬 헤롯스 4개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1A가 되잖아요. 여기 한 개 흐르는 전류가 1A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병렬 헤롯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구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I입니다. 그런데 식 보시면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P는 어디 갔나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얘 단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의 단위는 뭐라 되어 있어? 암페어 턴 나누기 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한 게 뭐예요? 암페어 턴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극 P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가 된다? 이 친구가 뭐가 된다? 감자 기자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2파이 A분의 2파이가 없죠. 2AP분의 ZI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곱하기 파이분의 2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뭐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남은 게 있죠. 자, 이렇게 살짝 지우고요. 바로 뭐다? 감자 기자력을 구했으니까 요 성분도 기저약이죠. 요 성분. 자, 요 성분은 뭐예요? 주자석과 어때요? 수직이죠. 교차하죠.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 한다? 교차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교차 기자.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지우고 좀 이쁘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우고 우리가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직접 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얘는 교차 기자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A, T. 얘는 아마 C라고 되어 있죠. C라고 되어 있어요. 왜? C가 뭐예요? 교차, 크로스라는 거예요. 크로스. 자, 그래서 이 친구 역시 우리가 NI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NI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총 코일 감긴 횟수에다가 전류 I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바로 구해볼게요. 자, 총 코일 감긴 횟수 역시 2분의 Z가 되겠죠. 2분의 Z가 될 것이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잠깐만 다시 가볼게요. 자, 파이에서 영향받는 게 뭐예요? 요 베타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파이분의 베타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로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파이분의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A분의 IA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극당 AT로 나타내야 되니까 P분의 1을 해주시면 되고 단위 역시 AT per 극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정리해 주시면은 자 어떻게 된다? EAP분의 ZI가 되고요. 곱하기 파이분의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